김우중의 세계경영. 대우하면 세계경영이라는 말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바깥으로 나가서 보부상처럼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세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 그런지 실제로 대우의 면면은 보부상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우중 회장이 작관 직후 모 일간지 기자가 장병주 대우 세계경영연구회 회장을 만났습니다. 장 회장은 대우에서 오래 근무한 대우맨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비행기 사고라도 나면 사상자 명단에 대우맨이 있을까봐 전전긍긍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장 회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죽었어요. 그는 몇몇 유명한 비행기 사고와 그때 유명을 달리한 대우 직원을 언급했습니다. 세계 어디든 대우맨이 있었고 곳곳에서 사업을 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우 사가의 한 대목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행보였습니다. 6대주 5대양은 우리의 일터. 첫 번째 공통점. 조선 후기의 보부상도 팔도가 우리의 일터였습니다. 그들은 공간과 공간을 연결시키는 발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1883년 1월에 작성된 예산인방 2배 절목에는 행상을 조직한 이와 함께 자신들의 삶을 묘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행상은 본 뒤 여러 지역 출신으로서 아침에는 동쪽으로 저녁에는 서쪽으로 종족이 정해지지 않았다. 객지에서 죽어서 구덩이에 묻히는 사람도 있고 혹은 병에 걸려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보부상의 활동 무대는 길이었습니다. 죽음이든 병이든 집에서 맞이하고 치료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이들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길 혹은 객주가 상갓집이 되고 길이 곧 몸을 누이는 안방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들이 지나친 길에는 집만큼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공간이 산재에 있었을 것입니다. 대우도 길을 집만큼이나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해외 본사라는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진출한 국가에 본사와 똑같은 회사를 만들려 했습니다. 이는 무역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를테면 A나라에서 물건을 사서 C나라에 파는 삼국간 무역이 아니라 진출한 나라에서 본사처럼 생산, 마케팅, R&D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본사 역할을 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지나고 마는 장소가 아니라 집보다 더 집 같은 곳으로 여겼습니다. 대우는 직원 개개인에게 비교적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업무와 연관이 있습니다. 한 번은 모 기업이 대우 계열사를 인수했습니다. 인수한 회사의 간부가 $10,000,000짜리 거래를 보고도 안 하고 팀장이 정결로 결제한다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 장 회장은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당신들이 종합상사를 몰라서 그런다.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걸 보고할 시간이 있는 줄 아느냐? 보통 결제 라인이 대리, 과장, 부장이었다고 하면 대우는 과장 한 사람이 다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대리나 과장이 사장 역할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급에 상관없이 세계를 누볐습니다. 대리나 과장이 해당 국가의 원수도 만났을 정도였습니다. 보부상들도 독립적이고 자유로웠습니다. 소유자와 맞닥뜨린 사람이 상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흥정할 수 있을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흥정 자체가 가격을 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런 독립성은 모임과 규율을 필요하게 만듭니다. 자유롭다 보면 아무래도 고삐가 풀려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을 방치하면 전체 보부상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이럴 때는 엄격한 규율로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하게 제멋대로 구는 사람과 세력을 믿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원래부터 한둘이 아니었다. 만일 이들에 대해 기율로 단속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위로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끝내는 큰 허물에 빠질 것이니 교화되지 않은 무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국제 상인들로 구성된 대우맨들에게도 엄격한 자기 규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김우중 회장이 생전에 후학을 키운 모습에서 이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글로벌 청년사학과 양성 과정을 아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장병주 회장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직접 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한 달에 한 번씩 불러 밥도 먹이고요. 하다못해 기숙사를 찾아가 방 깨끗이 안 치운다고 야단도 지셨어요. 우맨들은 상사가 갑질하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생산자에게도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도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일종의 동병상련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우는 생산자도 최종 구매자도 아닌 중간자 입장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는 보부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86년에 발표된 한성부완문에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우리들은 항산도 없고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이들은 쌀과 채소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반면 보부상들은 누군가 생산한 물건을 사서 구매할 사람을 찾아 나서는 직업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을입니다. 대우맨이 이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대우맨들은 세계를 누볐다는 점 정도일 것입니다. 소비자 중심주의도 거래를 주로 하는 집단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부상들은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산자에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생산자에게는 종종 이상한 고집이 발견됩니다. 소비자 요구나 성향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데 집착합니다. 이런 고집으로 실패하는 제품이 무수합니다. 대우맨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사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탱크주의였습니다. 탱크주의는 소비자에겐 이상적인 제품보다 저렴하면서도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이 더 어필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소비자는 과시용이 아니라면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의 기능이 들어있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우맨들은 소비자와 더 가까운 보부상이었습니다. 보부상과 다른 점은 제품에 대한 만족도 조사의 대상이 세계인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우중 회장은 우리 기업의 세계화에 비즈니스맨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김우중은 IMF와 관련해서도 보부상처럼 생각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을 먼저 들이댔지만 그는 장사를 통해 IMF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800에서 1600원까지 치솟은 상황은 보부상의 시각으로 보자면 장사가 쉬워진 것이었습니다. 김우중은 2년만 견디면 IMF 졸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조조정에만 혈안이 된 정부 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생산 장비를 돌려 수출해야지 그걸 매각하고 구조조정하면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김우중은 어린 시절 방천시장에서 신문 배달을 하면서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부상과 관련해 가장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곳이 예산과 홍성, 저산이고 경상도에는 고령과 창녕에 충실한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보부상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고령에서 새를 키워 국채보상운동의 주역으로 활약한 서상돈일 것입니다. 김우중은 휘하에 800여 명의 보부상을 거느렸던 거상 서상돈의 후배격일 것입니다. 선배는 낙동강으로 팔도로 물건을 유통시켰다면 후배 김우중은 세계를 누볐습니다. 서상돈의 상담과 김우중의 대우는 사라졌지만 그 기질은 아직도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가슴 설레는 장사길을 꿈꾸는 보부상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